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 낸 거 전해드렸는데 한번 그때 어제 제대로 못 집었어요. 제대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했었죠. 이거는 뭐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배제였다기보다는 시간적 제약과 연락 가능 여부 등 현실적 이유로 인한 것.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어제 드렸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결연하게 결심을 했다는 얘기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술을 못 먹을 텐데 아직도 술이 안 깬 사람 같아. 따로 몰래 술을 좀 대주나. 안 그래요?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죠. 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어제 교도소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술이 덜 깬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되풀이한 뒤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입니까?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입니다. 어제 입장문에서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레드카드라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가 되어서 전진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여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김 의원님 뭡니까? 이게 지지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1년 전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을 때처럼 지금 똑같은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어떤 법리적 투쟁들,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두어 나가되 예. 아마 좀 심한 얘기로 하면 2판 4판 이제 구국적 결단 외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민주당의 계속적인 입법 폭거 그리고 줄탄핵 이런 것들로 해서 헌정 질서가 흔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 예. 내란 재판으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겠지만 하지만 그 외에는 뭐 그거는 생각 분명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어떤 확증을 갖게 된 부분에 보면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라든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한 예.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이 다른 태도를 또는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이제 여론 재판으로 끌어갈 수는 없겠구나. 예. 내가 구국적 결단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해 줄 수도 있겠구나 싶었을 텐데 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어제 1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을 믿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믿고 그리고 사과에 동참하자는 국회의원 80여 명을 믿고 내가 계속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걸 여론 재판으로 끌어가도 되겠구나. 그렇다면 예. 내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의 그 결심은 내가 구국적 결단이었다. 예. 민주당의 어떤 폭거에 맞서서 내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들을 계속 강변해 나간다면 예. 나름대로 저는 어떤 재판정에서의 어떤 뭐 이 법리적 투쟁에 있어서도 별로 불리할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치 재판이었다는 식의 여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견제 나가지 않을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예. 어떤 결심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상당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레드 카드 보시라고 했었죠. 이 단어가 장동혁 대표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이재명 아웃을 외쳐 주십시오.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주십시오. 이재명 방탄산성을 국민들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야 합니다. 저 단어는 물론 두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단어를 쓴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주로 되면 지금 김 의원께서 얘기하신 장 대표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일종의 교감 같은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교감이 이루어졌다 보진 않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면회를 했을 때 그때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었거든요. 예. 그때 레드카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나중에 쓰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그 이제 옥에 계실 때 TV를 볼 수 있습니다. TV를 예. 보면서 뉴스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쓰는 저 단어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 단어가 좀 마음에 들어서 나도 저 단어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쓰는 걸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좀 채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서로 이제 교감해서 서로 같이 이 단어를 쓰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라든가 네. 뭐 이런 면에서 또 면회했던 시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맞지 않아 보인다 예.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제 장 대표가 SNS에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네. 표현을 했어요. 그건 네네. 윤 전 대통령의 논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일관되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 이제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 정부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다라고 취지로 말씀하셨었고 예. 장동혁 대표도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의회 폭거 맞서 싸우자 선명한 야당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단어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 네. 얘기한 것이 일치할 뿐인 거지 지금 서로 교감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같은 메시지를 내자 했다고 네. 보기에는 조금 타이밍에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송원석 원내대표 나와가지고 사과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 어제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뭔가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SNS에 핵심적으로 내은 내용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사과문은 어떻게 된 거고? 그게 제가 보건데 약간 네.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네. 투트랙 전략 무슨 네. 말이냐면 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수는 되지 않죠. 25명 정도 되는데 그 요구도 어딘가에 소화를 해줘야 되고 또 당원들이 원하는 목소리도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걸 두 개 다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소화시켜주는 메시지를 내고 네. 당대표는 당원들 다수가 원하는 목소리 또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결과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딱히 효과가 뭐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지금은 네.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요. 예. 그거를 이제 뒤에 당내 상황 네. 얘기하면서 어떤 결과가 난지 보는데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하고 지금 뭐 제1야당의 대표의 메시지가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예. 대통령도 내란 끝까지 처벌하고 단죄해야 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중이다라는 민주당의 평가가 딱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상식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3일 망상에서 아직 깨지지 않았구나. 실체하지 않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은 이재명 대표 국회의장, 예. 이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주요 정치인이었고 국회를 장악해서 영구 집권 전략을 만들 목표에 했던 겁니다. 그 망상 하루 만에 사실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대로 언급할 가치도 없는 발언입니다. 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냐? 당종욱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메시지는 의회 폭거 때문에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연결되는 메시지는 뭐가 하면 계엄을 실패해서 죄송하다. 사과의 내용이 그겁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뭐 불편,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앞뒤의 맥락을 연결시켜서 보면 계엄은 성공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 말을 맞춰서 뭐 이렇게 레드카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다 이게 아니라 저는 겨냥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아웃, 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치적 구호에서 일치하고 있고요. 예. 실제 밖에 있는 극우 세력을 조직화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두 예. 분 다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응답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소수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매주 집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본인이 틀림없이 복권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과 다시 비삼계엄 같은 이 상황을 조성해서 체제 전복 세력을 막아내겠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그런 망상에 빠진 생각을 넘어서서 실체하는 힘과 결합될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런 입장, 예. 사과하지 않고 계엄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전가시키는 저 입장에 바뀌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입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럴수록 예. 국민의힘도 고립되고 장동혁 대표도 고립될 것으로 봅니다. 예. 뒷부분에 이제 야권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입장문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나에게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몇 차례 했죠.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 보인 모습은 그런 모습은 많이 못 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펄쩍 뛰었죠. 이 민간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지금 그 혼자 생각이라는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홍장원 전 차장은 직접적으로 전가하는 거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변호인이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무죄를 받는 것이 부하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조롱과 수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죄를 봐야 부하들이 산다는 논리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란 혐의고요. 내란 네. 우두머리가 지금 혐의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무죄가 돼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내란 단순 가담자들이 무죄가 된다. 그냥 이 법적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죄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남 핑계 대면서 예. 자기 부하들 핑계 대면서 만약에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진심이라면 법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모든 건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 나의 부하들, 뭐 여인영 사령관이 됐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됐든 그런 사람들은 이 부족한 리더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 나랑 같이 계엄을 모미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냥 안타까운 희생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어야죠. 예. 하지만 지금 법정에서 하는 얘기 뭡니까? 뭐 여인영이가 뭐 김용현이가 이러면서 사실상 걔네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홍정원 전 차장의 이 발언에서 봤듯이 그럼 그 명단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혼자 상상해서 얘기했던 겁니까?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명단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입에서도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렇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들었다.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들었다. 그럼 두 분이 모의해서 꾸며낸 명단입니까? 누가 봐도 그 둘을 총괄할 수 있는 누군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 둘에게 전달이 돼서 그 둘이 체포단을 가동했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하는 얘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 중에 글쎄요 뭐 홍장원 차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곽종근 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있는 그나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조차도 마치 걔네들 탓인 것처럼 그 사람들 탓인 것처럼 막 끝까지 책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 나머지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못난 리더 만나서 죄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군인들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최소한의 뭔가 그들을 막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기가 모시는 리더의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부하들을 살리려고 멋있는 척을 하려고 한다. 결국 예. 저 메시지 역시 그냥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향하는 메시지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인단의 이 설명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아, 나는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너희들이 형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이고 예. 국회에 군병력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김용현 장관이 지가 다 알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회를 포위하고 군병력을 보내고 경찰을 보낸 거는 김용현이가 판을 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한 부분, 정치적 탄핵을 당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책임이 있지만 나머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다 김용현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짠 거지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무죄를 받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비상계엄에 뛰어든 김용현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어떤 계엄 어떤 수뇌부들이 계엄 수뇌부들이 다 책임을 지게 되고 유죄로 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 걸 보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을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부하들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죄를 인정하면 부하들이 살 수 있다는 게 예. 본인이 어떤 구체적 지시를 내렸을 때 아마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부하들이 사는데 본인이 무죄가 되면 오히려 부하들이 산다고 해버리니까 예.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져야 될 정치적 책임 예.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이제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떻게 이걸 짊어져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도 유죄를 대고요. 이렇게 되면 부하들도 다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형량의 높겠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예. 크기 때문에 본인 어느 정도까지는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 불법성을 본인이 이제 인정해야 될 그 순간에 와야 되지 왔지 예. 않았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참 이 말을 듣고 그 부하라고 칭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가 궁금해집니다. 변호인 관련해서 또 들어온 소식이 뭐가 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서 감치 선고했었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김용현 측의 권유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5일 감치 결정 별도로 또 하나 감치를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치라는 거는 구치소나 이런 데 그냥 5일을 그대로 가둬놓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구속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기간이 좀 짧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 소란죄에 대해서 질서 유지 목적으로 특별히 부여한 이 제도인데요. 예. 통상 변호인이 감치된 사례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재판 진행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소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럴 때에도 재판장이 경고를 하면 멈춥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호사도 최소한의 이 법원에 대한 법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다소 흥분했다가도 자제하거든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경우에 퇴정 명령을 받아서 퇴정하는 사례는 간혹 있습니다. 아, 경고 다음이 퇴정이에요. 예. 예. 그런데 감치, 그러니까 변호인이 감치된 사례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이제 이런 조치까지 안 하는데 네.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 15일 감치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변호인이 그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청권도 없이 앉아서 계속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예.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고받고 당연히 퇴정했어야 되는데 계속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 감치 15일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치소로 신병을 인도했는데 그때도 역시 자기의 그 인정진술 신원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니까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일단 감치가 집행되지 못했을 뿐 15일짜리 감치 결정의 효력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감치 재판을 하면서 또 재판부를 모욕한 겁니다. 예.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걸 반복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5일 감치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지난 15일짜리 감치 결정 이후에 구치소가 신원 확인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감치 결정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이번 5일짜리 결정을 하면서 이 변호인들에 대한 신원 확인에 대한 보조적 수단을 통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 예. 15일에 이번 5일 감치 결정은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조 부위원장께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셨는데 처음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초유의 행동을 했던 겁니다. 변호인들이. 지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영상이 같이 나갔잖아요. 예. 저들이 나와 있던 지금 영상이 뭐 그 법정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법정 밖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막 히히덕거리면서 하는 발언들이 다 사법부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들이었거든요. 판사를 향해 정말 부적절한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그들을 조롱하고 뭐 그들을 참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치 조치만 한다고 되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변호인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변협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단순히 본인의 뭔가 의뢰인에 대한 뭐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재판을 지휘하는 판사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저런 사람들을 단순히 감치하는 거는 저런 사람들이 하도 행위를 소동을 치니까 그냥 격리를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격리만 시켜놓는다고 될까요?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인을 한다. 앞으로 어떤 재판에서 또다시 이 사법부를 모독할지 모르는 건데 예. 사법부를 모독하는 거를 넘어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일부 국민이 선동당하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가? 아, 사법부가 잘못하는 건가? 그럼 전체적인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고 변호인이라는 직업,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실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변협 차원의 경고, 최소한의 경고고 정말 변호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변호사 변협 차원에서 왜 안 하는지 전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 있다고-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요. 예. 이 형법에 또 법정 모욕죄가 있습니다. 아.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통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 정도 행위는 뭐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예. 명백하게 법정을 모욕한 형사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감치는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이고요. 저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어떤 자질과 자격에 대한 징계 절차 그리고 형사적 처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